자, 그게 하나 바로 잡을 것이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생계비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의 정의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것까지 봤죠. 실제적으로 이제 뭐 가상의 경제, 아주 가장 단순한 가상의 경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근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인플레이션, 코어 CPI,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등의 용어에 대해서 참고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단계가 뭐 이 묶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베스킷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그 베스킷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조금 설명했죠.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고, 여기는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상당히 이제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자가나 그 전세 때문에 집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은 현재 뭐 우리나라 생활을 반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이제 주거비 상승을 좀 잘 표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약점으로는 볼 수 있죠. 현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점을 또 몇 개 이야기했죠. 세 가지. 대체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는데도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물건이 가격이 같은데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대평가된다는 말입니다. 물건은 더 좋아지고 대체 효과 때문에 뭔가 하면 딴 물건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덜 사는 물건의 그 많은 개수를 여전히 계산함으로써 물가지수를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구성상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과대평가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실생활이랄까 언론에서는 물가지수에 대해 가지고 물가지수가 오르는 물가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별로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신생식품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는 문제죠. 문제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그런 물가 차원이 아니라 농정 정책상에서의 문제지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오른 상태를 유지하는 물건이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봐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가격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거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요인을 농정에서 공급 부분에서 뭐 어떻게 잘 제어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는 과소평가가 아니라 과대평가가 문제다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평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될 겁니다. GDP하고 CPI, GDP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장에서 이미 23장에서 물가지수를 하나 배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그냥 GDP 그러면 명목 GDP죠. 근데 명목 GDP를 다른 기간까지 비교할 때는 물건 가격이 바뀐 것을 반영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가 못한다. 제대로 된 비교가 안 된다. 제대로 된 경제의 성장을 판단 못한다. 그래서 만든 새로운 개념이 실질 GDP죠. 실질 GDP는 동일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한 해를 딱 기준으로 잡아서 그 가격으로 모든 다른 해의 GDP까지 다 계산한 것이 실질 GDP입니다. 그러면 그 실질 GDP가 계산되면 그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GDP 디플레이트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가격 지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수로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먼저 배운 것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물가 지수는 임에는 분명합니다.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좋은 부분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인데, 자,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까 이 앞에서 CPI 문제점으로 대체 효과를 이야기했죠. 대체 효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사용했던, 만들었던 물건의 양이 가중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중치는 매년 변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샘플링해서 가중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 양이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과 문제도 전혀 없어요. 신상품이 나온 것도 뭔가 하면 신상품의 나오면 그대로 그에 반영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전혀 없어요. 모르죠. 이제 품질 향상 부분은 조금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앞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훨씬 더 좋은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나라 전체 물가를 파악하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GDP 디플레이트가 더 좋다고 봐요. 더 좋은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대부분 GDP 디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사용 못하는 이유는 GDP 디플레이트는 속보성이 떨어집니다. 즉 물가는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데이터가 확정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한 1년 반 2년 지나서 알 수 있어요. 1년 반 2년. 왜냐하면 GDP 지표라는 게 잠정치는 조금 빨리 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집계 과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확정치가 나오는 것은 거의 1년 반 정도 있어야 나옵니다. 명목 GDP 확정치가 1년 반 있다 나오니까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도 1년 반 이상 있어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 문제는 벌써 다 떠난 버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GDP 디플레이터를 실제 경제 정책에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주기가 길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월간 데이터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짧게 해봐야 분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짧은 주기의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품질은 좋지만 실용성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한참 지나온 과거를 연구하는 연구에서는 이게 주로 사용되지만 실제적인 정책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뭐 간단하게 내가 뭐 일단 비교해보면 GDP 디플레이터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두 지수의 동향을 이제 관찰해 보는데 두 지수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산정 방식이 다르다. 제일 다른 부분은 다르지만 했는데 어디가 다르냐 그러면 가중치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중치를 품목과 가중치를 고정시키죠. 품목과 가중치를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키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품목과 가중치가 전혀 고정 안 됩니다. 그냥 그에 생산된 모든 물건, 그 다음에 물건의 양에 따라 가지고 가중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일 큰 차이는 그겁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품목과 종류와 가중치가 고정이 안 되고 뭐 전수가 됩니다. 전수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품목과 가중치가 고정되죠. 고정된 것이 샘플 조사입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도 왜 샘플 하느냐? 다 하지. 다 하려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매달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가 지수를 만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뭐 가까울 정도다라는 거죠. 모르죠.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만도 한 것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뭐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조사합니다. 대표적인 가게에 가가지고 매달 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 가게를 방문해가지고 가격을 조사합니다. 얼마에 팔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샘플링 하는 거죠. 소수 종목에 대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지멋대로 움직이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뭐가 맞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물가 방향을 아무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좀 다르게 만들더라도 뭐 다른 필요성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었죠. 아까 예를 들어 샘플링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고 속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실제 맞는 것은 GDP 디플레이트입니다. 이걸 잘 반영하느냐? 잘 반영하더라고요.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차이는 GDP 디플레이트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죠.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샘플링이 아니고 품목이 제한되지 않고 가중치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중치를 그대로 다 사용한다. 원래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연도에 구입했을 때 비용과 비교를 한 것이다. 이게 이제 CPI하고 제일 큰 차이다라는 거죠.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만 보는 자,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도 이제 전체 물건에 대한 샘플링이 아니고 소위 목적에 따른 샘플링이다라는 거죠. 전체 물건 중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하는 물건 중심을 한다. 모든 물건에 대한 샘플링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실용성이 떨어지더라.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물가는 뭐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입니다. 그럼 그걸로 만든 지수가 훨씬 더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고 정책도 필요하는 부분이다. 라는 차원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그런 물건들, 그것들도 뭐 전수는 아니지만 샘플링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용도로 소비자 이외를 위해 가지고 만든 지수들도 있다고 그랬죠. 생산자용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생산자들이 들어쓰는 물건, 생산재만 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요. 아니면 수출업자를 위해서 수출 물가 지수가 따로 있고 수입업자를 위해서 수입 물가 지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종목수가 적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필요한 사람용으로 물가 지수를 따로 만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소수가 된다. 전체가, 국가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지만 오히려 뭐 그 관심 있는 사람들, 타겟되는 사람들의 변화를 훨씬 더 잘 나타낸다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고정된 동일한 재화묶음을 현재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준연도에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그래서 상품 종류와 그 다음에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게 CPI고 반면에 GDP 디플레이션은 고정되지 않았다. 전체 상품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GDP 디플레이터는 한 계층을 위한, 한 부분을 위한 지수는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물건입니다. 전체 물건. 소비자, 생산자, 아니면 수출업자, 모든 사람들 용의 것의 그 물가를 다 반영하는 그런 지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거 이제 추이를 본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좀 미국인데 뭐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하늘색인가? 하늘색 이 그래프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뭐 엄격하게 보면 똑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만은 비슷하게 가죠. 오를 땐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땐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뭐 여기 잠시 조금 괴리했지만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 뭐 소비자든 생산자든 뭐든 물가지수는 대부분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를 잘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건데 CPI도 뭐 그걸 잘 나타내고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소비자의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965년부터 그러니까 한 55년 정도, 55년 되는 정도의 물가의 변화입니다. 이게 퍼센트죠. 자, 이걸 보면 처음 보면 뭐 의학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CPI가 여기에 뭔가 10%가 넘었습니다. 13%, 14%가 올랐습니다. 뭐, 현재 여러분들은 물가는 뭐 굉장히 보통 물가가 많이 올라야 2, 3%, 1, 2%, 2, 3%,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물가 상승은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볼 겁니다. 물건 가격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기억이 있을 때 경험일 겁니다.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1979년까지는 고인플레이션 국가였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었어요. 80년대 들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확 떨어졌지 79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인플레이션 국가였습니다. 뭐 그거 뭐 70년대야 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서 그렇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선진국이던 미국마저도 이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훨씬 넘었다. 훨씬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경제학을 배우면서 이때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사단이 생겼느냐를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두 석유 파동 때문입니다. 1차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의 피크, 2차 석유 파동의 피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냐? 사실은 석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10배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봐야 한 3, 4%입니다. 3, 4%입니다.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는 영향이 크지만, 그러나 유가 같은 것이 뭔가 하면 전체 많은 그 재화 중에서 차지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절대적 이유로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거는 이제 뭐 석유 파동에 따른 경기 불황에 대응한 방만한 통화 정책의 결과가 있다. 뭐 지금 보기는 방만하다 하지만 뭐 그때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현재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도 방만한 통화 정책이라고 나중에 평가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금리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007년 미국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9년 유럽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게 미국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유럽은 그게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통화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린 겁니다. 그러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곧 배우겠죠.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느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고추 가격, 배추 가격, 대파 가격, 계란 가격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그건 금방 떨어지니까.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오르는 겁니다. 매년 계속 오르는 겁니다. 계속 10%씩 오르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결국은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렇다. 통화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도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 상태라는 것은 경제에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물가 지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폴 보커 쇼크라고 해가지고 79년에 미국 페드 의장이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하면서 실업률을 거의 한 15%까지 올렸습니다. 돈을 쪼버리면 당장에 불황이 생깁니다. 그런 엄청난 그 성장률이 뭔가 하면 마이너스 거의 한 7, 8%, 10%까지 가는 경제가 한 10% 퇴보하는 정도의 불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해가지고 이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유는 지금 통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이 나오면서 그때는 경제가 나빠지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터질까? 야, 그럼 터지기 전에 발을 빼기 위해 가지고 다들 굉장히 이 정책의 방향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석유 파동기의 하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통화 긴축 덕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두 지수는 비슷하게 움직인다.
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이야기했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인플레이션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빨간 게 소비자 물가지 수고 파란 것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뭐 조금은 차이 나지만 어쨌든 추세는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 사실은 GDP 디플레이터가 전체를 반영한 더 좋은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쨌든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저비용으로 뭐 속보성이 있는 그런 지수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움직이구나를 볼 수 있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이 이제 이때죠. 이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81년부터인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자, 본다고 그랬는, 자, 이때 빨간 거 보라고요. 25%. 한 해 물가가 25%로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학관에 밥이 2,000원 하던 것이 다음에는 2,500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000원 가는 겁니다. 2,000원 하는 것이 한 해만에 2,500원 한다. 그게 25% 오른 거죠. 평균적으로 모든 물건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그런 때였던 거죠. 25%, 다 20% 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변동도 심하고, 이게 이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성장만 올인을 하고 있던 데죠. 그래서 물가 안정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좀 신경을 덜 쓸 때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지고 이제 여력이 생기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물가 안정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겁니다. 뭐 개도국이 못 사는 나라에서 물가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그거는 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고 이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돼야지.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물건을 더 가지고 오고 아니면 뭔가 하면 뭐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물가는 왜 그러냐 그러면 딴 것이 아니라 오른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오른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 심리가 한번 형성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기대 심리가 이제는 더 크게 안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그 경제 정책, 경제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가 체계가 잡히고 덩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이 정도 이제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정도 능력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현재는 이제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어쨌든 두 지수는 별 차이가 없더라.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GDP 디플레이터를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만드는 이 구성 요건은, 그러니까 이 만드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둘 다 물가를 뭐 비슷하게 잘 반영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비교한다. 자, 뭐 명목 GDP가 안 돼가지고 실제 GDP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다른 해에는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이런 국가 전체의 성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볼 때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뭐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이 교정가 아니면 원론 교정가 그런 게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제 뭐 영화, 최고의 영화는 뭐냐. 요즘 좀 영화 보는 패턴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관객이 제일 많이 본 영화가 최고의 영화다. 제일 매출액이 많은 것이 최대 영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보면 리스트 보면, 미국식 리스트 보면 영화의 최대 영화를 보는 것은 소위 이 영화 개봉해가지고 얼마를 돈을 벌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최근 영화일수록 항상 1등이 계속 업데이트 돼요. 최근 영화일수록 계속 뭔가 하면 이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는 거죠.
인식이 돼가지고 다시 최근 게 뭔가 하면 훨씬 더 이 매출액이 더 많다. 영화 이거 뭔가 개봉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볼다.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극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요즘 집회는 조금 문제는 있지만 넷플릭스가 등장하기 전 정도까지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극장에서 매출액이 결국은 영화의 이 뭐랄까 대중성 뭐 질적인 게 또 다른 쪽에 보겠지만 대중성 차원에서는 최고의 영화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최근에 계속 뭔가 하면 신기록 1등을 다시 경신하느냐? 그럼 갈수록 영화를 더 잘 만들구나 라고 하겠지만 뭐 더 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아무리 최근에 영화를 뭐 마블에서 영화를 잘 만들어도 최고의 영화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주 옛날에 구태의연한 영화 같은데 그런 영화를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를 듣는데 이제 그게 이 전문가들의 뭔가 하면 평가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 매출액도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최근 것이 그 이 1등을 갱신하는 이유는 계속 옛날보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인당 한 번 걱정 가는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람 수로 본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 가지고 뭔가 하면 동일한 사람이 같더라도 지금 극장료가 뭔가 배다 그러면 매출액은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이 배라고 해가지고 배만큼 많이 팔려가지고 배만큼 더 대중성이 있었다는 아니란 이야기죠. 뭐 그래서 이제 사람 수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 뭐 데이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로 하는 것이 가격을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점의 가격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물가 수준에다가 예를 들어 T년도의 금액이다. 30년 전에 어떤 금액이 있다. 30년 전에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만 원이 있다. 30년 전에 100만 원이 지금 돈으로 얼마냐라는 이야기죠. 30년 전에 100만 원이 지금 돈으로 얼마냐. 30년 전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돈으로 가치가 얼마냐. 지금보다 돈보다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죠. 훨씬 비싸다. 그러면 얼마나 비싸냐? 그러면 T년도에 100만 원, 30년 전에 1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현재 가치로 보면 현재 물가 지수에다가 T년도의 물가 지수로 나누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물가 지수가 한 100, 뭐 150, 뭐 100이라고 합시다. 간단해서. 100이다. 그러면 30년 전에 물가 지수는 얼마였을 것이냐? 10이 안 됩니다. 10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물가가 3%씩 오르더라도 30년 동안 물가는 10배 이상이죠. 3% 곱하기 30년 90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달리로 계산한 거고 물가는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뭔가 하면 3%씩 1.03을 곱한다 그러면 그걸 30년 곱한다 그러면 2배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다는 거죠. 10배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배만 합시다. 이게 100이고 그러면 이게 물가 지수를 보면 30년 전에는 10이다. 그러면 물가가 그 사이에 30년 동안 10배 올랐다. 그러면 100만 원은 지금 가치로 봐가지고는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과거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현재 평가 가격으로, 현재 평가 가치로, 평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가격은 여기다가 현재 물가지수에다가 T년도의 그 과거의 물가지수로 나눈 겁니다. 물론 이 T년도가 미래라면 뭐 이게 오히려 깎이겠죠. 근데 이제 미래 물가지수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물가지수는 역사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 건 우리 쭉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과거의 어떤 가치를, 과거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아마 연습 문제 그런 게 있겠죠. 쭉 여러 가지 이 물건 가격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물건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대부분 오르죠. 물론 예외적으로는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제통화료, 시외통화료, 이런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런 걸 빼고 나가 대부분 물건 가격이 다 오릅니다. 오르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물건이 제일 많이 올랐느냐? 그러면 30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두 개 비교해가지고 쭉 보면 그 증가율을 통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뭔가 하면 30년 전 가격을 다 현재 가격으로,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더 올랐냐, 덜 올랐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점의 금액은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보면 아마 연습 문제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물건 가격이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공산품 가격은 떨어집니다. 항상. 공산품 가격은 떨어진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스마트가 매년 가격을 올린다 라고 비판은 하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품질 대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산품 가격은 다 떨어집니다. 그 왜 떨어지느냐? 그거는 뭐 생산업자가 마음이 좋아서 떨어지느냐? 절대 아니죠.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결국은 더 똑같은 물건을 더 좋은 비용으로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산품 물건 가격은 떨어집니다. 농산품 물건 가격은 보통 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농산품 같은 경우에도 기계와 자동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품은 여전히 그래도 자동화를 하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거 두 개가 같이 이 영향을 끼쳐 가지고 계속 비슷한 가격 정도로 보입니다. 계속 비슷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르는 가격이 있어요. 오르는 것은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들은 다 오릅니다. 물건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서비스죠. 서비스. 그러니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서비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고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살다가 외국에 나갔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 나가보면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이 와, 자동차 고치는데 왜 이리 비싸냐. 그런데 한번 가면 무조건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돈 많이 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많이 냈지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샵에 가면 그냥 다 뜯어가지고 다 그냥 고쳐줍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그러죠. 요즘은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죠. 통째로 갈아버리는데 왜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자동차 미케닉 같이 실제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간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거기다가 전문 인력이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일수록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가장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의료, 법률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 그러니까 소수의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서 공급되는 재화. 그것은 갈수록 또 그런 재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잘 살수록 뭔가 하면 다 의료는 병원에는 뭔가 하면 좀 사소하더라도 병원에 가고 그러죠. 그러고 다들 이제 잘 살수록 법률 서비스를 잘 받으려고 그러고 더 교육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공급은 제한되고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그런 건 비싸집니다. 그런 식으로 서비스 또는 고급 서비스일수록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공산품 자동화된 걸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그리고 농산품은 이제 그 중간 정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하면서 이 가격이 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개도국과 선진국에서의 양국 간의 물가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 가성비 좋은 나라에 여행을 갔다. 그럼 여행 가보면 다들 야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다들 눈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풍성한 랍스터에다가 이거 먹는데 게하고 이런 거 먹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배 터지게 먹죠.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잤는데도 우리나라 호텔에 절반 3분의 1,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메이드들이 와가지고 계속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진짜 이 황제 같은 그런 여행을 하고 옵니다.
비용은 별로 안 들이고요. 그래서 야 여기 살기 좋구나.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뭔가 하면 인력이 드는 서비스를 받는 데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 그 나라에 팔고 있는 전자제품 가격보면 우리나라가 별 차이 없습니다. 전자제품은 세계적으로 거의 같아요. 주로 뭐가 싸냐? 그런 식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사람은 넘치고 일을 못하다고 있는 사람은 넘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 여행 갔다 보면 야, 이 나라 살기 좋구나. 나도 이 나라 와서 살자. 라고 해가지고 한국을 정리하고 그 나라 가서 돈 벌고 살라 그러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 가성비가 좋았냐? 그 나라 월급도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이 낮으니까 인력이 들어가는 서비스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시간 일해가지고 받는 돈에 그 나라 가면 뭔가 하면 4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물론 이제 물건 가격은 싸죠. 물건 가격은 싼데 예를 들어 전자제품 이외에 뭔가 하면 뭐 그냥 뭐 먹고 그런 거는 쌉니다만은 결국은 그 싼 만큼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한국에서 들고 와서 쓰는 거는 문제가 쓰면 아주 잘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라 그러면 잘 못 사는 거죠. 똑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건 가격들이 이 차이가 나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아니면 이제 특히 노동 가격이 뭔가 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오르는 거죠. 경제가 발전했다, 성장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가 오른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아가 좋죠. 그만큼 소득이 성장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인건비는 오른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들 가격은 계속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간 간의 가격 변화, 그 다음에 그 결과 나라 간의 물건 가격들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내에서 생계비의 지역 차이를 봅시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등장합니다. 자, 생계비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드는 베스킷이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사는데 생계비다. 하는 거죠. 그 비용. 이 비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시대에 따라 다르죠. 아까 이야기했죠. 뭐 옛날에 못 살 때하고 지금하고 뭔가 하면 훨씬 더 물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 아까 뭐 내가 나라마다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한 나라 내에서도 지역 따라 다릅니다. 서울하고 춘천하고 생계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별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는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드는 집계에서 발표하는 기관은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인데 물론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면 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역별로도 다 있습니다. 뭐 충청 지역은 없지만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별로 물가 지수가 다 있습니다. 미국은 뭐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제 주별로 다 있습니다. 주별로 했죠. 미국은 땅이 워낙 넓고 사실은 한 주가 한 나라 개념입니다. 한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고 꼭 뭐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내고 있죠. 생계비 격차 이건 그냥 재미로 봅시다. 미국에 본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비싸고 어디가 제일 싸냐. 물가가 어디가 제일 비싸고 제일 싸냐. 제일 비싼데 1등이 하와이로 당첨됐습니다. 하와이가 왜 물가가 비싸냐. 이건 그거죠. 거기서 생산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대륙에서 뭐 실어 날라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가 물가가 제일 비쌉니다. 하와이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워싱턴 DC 뭐 작은 땅덩어리에 미국의 수도죠. 그죠? 작은 땅덩어리에 그 다음에 뭐 고소득층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이런 거죠.
뭐 요건 캘리포니아 빼더라도 어쨌든 동부 쪽, 어쨌든 사람들 바글바글 많이 사는 대도시 중심 지역이 비싸다. 그 다음 낮은 데 제일 밑에 봅시다. 미시시피, 알라바마, 아칸사,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사우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이런 데를 보면 미국 제일 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촌 순서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이런 주의 특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 아주 이제 뭐 사람들이 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뭐 흔히 미국에서 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들이 물가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보면 좀 너무 극단적인지 몰라도 86.4 여기 뭐 어쨌든 80점대 80점대고 이거는 11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50% 더 비싸죠. 40~50%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싼 데에 비해서 비싼 데는 물가가 한 40~50% 더 비싸다. 최소한 30~40%는 더 비싸다. 그 정도로 지역별로 물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물가의 차이가 왜 나느냐? 왜 나느냐 그러면 재화 가격에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공산품은 가격이 차이가 안 나요. 어디든지. 공산품은 언제든지 쉽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와이 같이 굉장히 좀 거기는 조금 비용이 더 들지만 어쨌든 공산품은 별 차이 안 납니다. 즉 재화 가격은 생계비 격차의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난다. 지역 간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차이가 나더라도 오래 안 됩니다. 어떤 때가 비싸다 그러면 당장 그쪽에 가가지고 물건 들고 가가지고 싼 데서 물건 사서 비싼 데 팔아버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즘에는 뭔가 하면 인터넷 쇼핑 뭐 그러면 뭐 전 지역 내 물가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이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서비스 가격. 이게 생계비 격차의 큰 부분이다. 그 서비스 가격에는 지역 간 서비스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와이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운송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데 비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인구는 적은 데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관광객의 서비스를 위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높은 겁니다. 인건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뭐 높다고 해가지고 하와이까지 이주하는 것이 미국 내에 다른 옆에 주로 가는 것은 좀 쉬울지 몰라도 하와이까지 이주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와이로 이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런 차원에서 하와이의 그 물가스 지수가 높다. 서비스 가격이 높기 때문에 특히 관광지일수록 이게 높습니다. 관광지일수록 관광지는 외국에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외지 그러면 서비스 공급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 사람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높은 거죠. 높더라도 대처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역 생계비 차이를 내는 가장 결정적인 제일 큰 요인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주거비입니다. 땅값 집값입니다. 땅값 집값. 전형적인 소비자의 생계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게 가장 큽니다. 주거비의 지역 격차는 크고 오래되고 별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하와이를 빼고 나가지고는 대부분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쪽이 왜 비싸냐 그러면 땅값도 비싸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서울이 왜 비싸냐? 다 집값입니다. 집값. 인건비도 비싼데 인건비도 왜 비싸냐 그러면 집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살면서 노동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줘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비라는 것이 땅값, 집값이라는 것이 이 지역별 가격 차이를 가장 많이 만드는 요인인 거죠. 거기 비해서 이제 뭐 춘천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여기 사는 사람이 물론 이제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주거비가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덜 나는데 실제 그게 들어갔다 그러면 춘천하고 서울하고는 이 생계비 물가 지수의 차이가 한 20~30% 이상 날 겁니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다르게 책정하다. 실제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 다릅니다. 일본도 지역별로 다르게 합니다. 지역별로 왜 다르게 하냐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소위 최저생계비 차원에 본 거죠. 그럼 최저생계비가 다르면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최저생계비가 이 지역차가 있더랍니다. 생계비가 지역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하나가 전국이 통일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자체에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차이를 인정해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지역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생계비가 더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춘천은 더 낮춰도 돼요. 낮추면 뭔가 하면 여기는 공장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더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하면 더 높은 그 임금으로 이렇게 해놔버리면 여기 와가지고는 뭐 기업을 안 하려고 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별 차이가 있다. 이 생계비 지역 격차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뭐 그걸 이제 최저임금제 설정 과정에서 한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지역별 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물가 차, 물가 변화를 따라 가지고 물가 변화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정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제를 하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실질 소득이나 실질 베네핏을 보장을 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퍼센트를 고정했다, 뭘 했다. 그렇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뭔가 하면 줘야 될 걸 안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연동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물가 연동제라고 합니다. 어떤 금액에 대해서 법이나 계약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생계비를 조정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 지금 이제 그 나이가 윈도우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 내에서는 이벤츄얼리 65세부터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빨리 시작한 사람은 62세, 63세를 받는데 그리고 몇 년 뒤부터는 다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65세 딱 되면 그때 내가 받게 되는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에 낸 액수에 따라 가지고 거기 비례해 가지고 그러면 월 얼마를 받습니다. 라고 이제 액수가 딱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해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65세 되고 난 뒤에 첫 해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값은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서 받습니다. 그 논리는 내가 65세 때 처음에 책정된 그 실질 소위 소득을 계속 준다라는 개념에서 국민연금을 물가 연동제를 실시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해 가지고 은퇴한 사람들이 실제적인 뭔가 하면 이 생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를 연동시켜 가지고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겠지만 뭐지 채권 같은 경우에도 물가 연동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 채권도 그런 이제 금융 상품마저도 물가 연동시키는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러니까 생계비를 조정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이자율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다가 생계비를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이자율을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1대1로 대응할 만큼 가치가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데 자, 이자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앞에 딴 말 안 붙이면 이게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이 저축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수십 조금씩 통장한 이자율이야 뭐 0.1%, 0.2% 거의 없는 차원이죠. 그렇지만 뭐 저축성 예금 어떤 거는 2%, 3%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명목이자율입니다. 명목이자율인데 실제 이제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뭐 1년 예금 해가지고 1년 뒤에 2% 이자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2%만큼 돈 벌었다. 100만 원 예금해가지고 1년 뒤에 2만 원 받았다. 그럼 내가 2만 원 벌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진짜 벌었냐라는 겁니다. 1년 전에 100만 원 예금했는데 그 1년 사이에 물가가 2% 올라버렸다. 그 이야기는 100원짜리 물건이 다 102원이 된 겁니다. 한 개 1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이 102원이 된 거죠. 물가가 2% 올랐다. 그러면 이자 2만 원 돼가지고 102만 원 받아봐야 똑같은 물건 사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전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이자를 받아봐야 물가가 올라버리면 이자는 흑거가 되는 거죠. 더 나빠진 경우에는 이자보다 뭔가 물가가 더 오르면 오히려 그 물건 하나조차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실제 내가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얼마를 벌었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율을 같이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벌었어야지 실제적으로 돈을 번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실질이자율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정한 이자율.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받는 페이스, 그냥 돈으로 받는 그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빼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번 이자율일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자율이 2%고 인플레이션은 2%라 그러면 그건 0입니다. 그냥 뭐 헛짓한 거죠. 은행에 돈 맡기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작년에 100만 원 주고 그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 효과를 제외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이란 용어에 대해 가지고는 요즘은 조금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요즘은 보면 이 반대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반대 경우가 생기고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기름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때 그랬죠. 작년 3월에 미국 텍사스 지역의 유가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물건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죠. 요즘 이자율도 마이너스입니다.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유럽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일본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자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설명 못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실질 이자율보다 명목 이자율은 높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뒤집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해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거의 매년 상승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보통 뭔가 하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이자 그 이야기는 명목 이자율은 요 시기, 요 식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인 겁니다. 사실은 이자율 결정 원리가 그겁니다. 명목 이자율.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나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이자율을 이야기하면 은행 이자율보다는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라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이자율은 채권 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의 가격에서 나온 이자율. 그것이 이제 진짜 시장 이자율인데 그 이자율의 결정 원리를 보면 그것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겁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 인플레이션을 더한 건데 이 실질 이자율은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크게 변화는 없어요. 크게 변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 나라 경제 상황, 장기적인 경제 상황, 펀더멘탈에 따라 가지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자주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만하게 변하는 그런 거고 그 이야기는 결국 이자율은 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명목 이자율은 먼저 이자율이라 그러면 이자율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마 이자율 종류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아마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면 어디 갑니까? 모르면 네이버에 가죠. 네이버에 가봅시다. 모르면 네이버에 갑시다. 우리가 다 모르면 어려운 건 나한테 묻지 말고 네이버에 물어봐요. 네이버에 딱 가보면 여기 이자율이 나오죠. 무슨 이자율이냐? 이랬다 나오면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네이버 금융이 있는데 요즘은 금융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여기 정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건데 사실은. 금융보다는 정권으로 보기 때문에 네이버 이 정권으로 가는데 이 정권 홈 안에 뭔가 하면 금융이 있어요. 정권 홈 안에 시장 지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가면 여기도 있죠. 여기에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가 있죠. 잘 안 보이나요? 좀 더 키우죠. 금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여기서 가서 시장 지표를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장 지표를 보면 여기도 국내 시장 금리라고 나와 있죠. 이겁니다. 국내 시장 금리. 자,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은행 예금 금리가 아닙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은행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그거는 은행의 경영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자기가 뭔가 하면 자기 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것도 은행의 예금 금리도 뭐 수시입출금리 예금도 있고 만기 1년, 만기 2년, 만기 상금, 정기 예금, 적금 다 다릅니다.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달 바뀝니다. 또 새로운 뭔가 하면 경영 원칙에 따라 가지고 또 뭐 정책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많은데 그런 이제 금융기관의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 뭐 이런 것도 이게 이제 크게 한 덩그리는 하죠.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그거는 시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영상. 그러니까 은행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냥 사적인 그 기업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전략으로 뭔가 하면 각각의 예금금리를 결정합니다. 대출금리도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나라면 기관마다 다 차이는 나겠죠.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은행은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으로 가면 높아지죠. 저축은행이랄까 새마을금고랄까 그런 데 가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뭐 그런 차이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찾기 힘들지만 이 네이버에 있는 것이 보통 말하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 시장 이자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들의 가격입니다. 거래될 때의 가격에서 나온 이자율. 그 가격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만기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된 만기 수익률 자체가 바로 이자율입니다.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소위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이죠. 그게 이자율입니다. 그게 매일매일 시장에서 바뀌죠. 매 순간 바뀝니다. 바뀐 것을 이래 금융시장에서 속보로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뭐 뉴스 시간에도 뉴스 끝날 때 보면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뭐 국고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1.52%로 0.02% 올라서 1.52%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뭐 코스피 지수가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 올라가 20% 올라가지고 3,100을 기록했습니다. 아니면 환율이 오늘은 뭔가 하면 뭐 20 떨어져 가지고 1,200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로 금융시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저런 금리, 그 다음에 주가,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자율입니다. 이 금리 대표적인 이자율입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이것도 6개나 되네. 그러면 그 중에서 뭐냐? 요겁니다. 국고채 3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자율은 요겁니다. 국고채 3년 만기 수익률. 요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자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은행 예금 이자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요걸 묻는 겁니다. 국고채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행한 국가의 채권입니다. 국가가
뭐 요즘 재정 적자가 많죠. 적자를 뭔가 하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메꿉니다. 그때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 채권의 수익률이 바로 1.52%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3년의 뭐 회사채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걸 썼는데, 이제 이게 나온 뒤부터는 이제 국고채를 쓰고 있고, 요 두 개는 이제 훨씬 더 만기가 짧은 겁니다. 콜 금리는 뭐 하루간에 거래되는 은행간끼리 거래할 때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CD 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3개월, 91일 만기죠. 그죠? 3개월 만기 뭐 채권이다. 단기 채권 이자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 은행들의 금융사정을 반영한 이자율. 이거는 정책금리. 이게 시장 전체를 반영하는 이자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건 있어요. 있는 건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합니다. 정책금리는 물론 여기다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책금리를 결정하죠.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여기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금리, 이 콜금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습니다. 그때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조정함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이자율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정책금리 하나는 결정합니다. 딱 하나. 그리고 그거는 개인들이 잘 모르죠. 민간이 잘 모르죠. 이제 그런 아주 금융기관 은행하고 한국은행하고의 거래하는 그것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다 결정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그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늘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같이 움직이지 않는데 뭐 그렇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맞네. 진짜 같이 안 움직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거의 고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 이자율은 거의 고정됐고 주로 그렇다 그러면 뭐가 움직이느냐? 여기서 이야기했죠. 요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에 따라 움직이느냐? 인플레이션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요 관계식이 있다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죠. 실질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다. 그럼 명목 이자율은 거의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자율 변화는 거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움직입니다. 디플레이션 기간 중간에는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 데이터를 봅시다. 실질 데이터를 보면 이게 명목 이자율이고 이게 실질 이자율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이 차이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차이가 인플레이션이죠. 이 차이가 인플레이션인데 뭐 실질 이자율은 결국은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고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의 기대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명목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는데 뭐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 사실 요즘같이 굉장히 적은 때는 이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고인플레이션일 때는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그 이야기는 명목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때보다는 굉장히 높죠.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이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심할 때는 뭔가 하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석유파동 전후 때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또 그렇죠. 최근 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이자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낮은 인플레이션마저도 이자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낮느냐? 돈을 퍼붓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퍼부어가지고 소위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면 돈을 퍼붓기 때문에 돈의 비용인 이자율이 그렇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낮은 상태가 되어 있다.
볼 수 있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실질 이자율이 대부분 마이너스 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율이라고 그러면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게 차이는 크지 않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장기로 보니까 이제 실질 이자율은 좀 움직이는데, 뭐 이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고도 성장이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하고 실질 이자율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실질 이자율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떨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 차이가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격차가 적을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변동이 적었다. 그러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두 개는 완전히 따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죠. 우리나라 이때까지만 해도 고인플레이션 국가였죠.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큽니다. 두 개가 따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이제 생계비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교수님. 여기 봅시다. 과제를 오케이. 다음 자까지 하고 나서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네, 교수님. 질문 있나요? 네. 예, 질문해요. 그 지역 간 서비스의 이송 비용이 크다는 게 사람을 옮기는 비용이 크다는 건가요? 서비스는 우리가 소위 비교육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송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춘천에서 저기 뭔가 하면 헤어컷이 싸다. 머리 깎는 게 싸다. 서울이 비싸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옮기는 비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송 비용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옮기고 뭔가 지역별로 가격차가 적어집니다. 그러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서비스도 종류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금융도 서비스고 뭐 온갖 종류가 있죠. 게임도 서비스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뭔가 요식업도 서비스고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뭔가 뭐 이동이란 것이 그러니까 노동이 직접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머리 하는 사람이 직접 오는 거라기보다는 비싸다 그러면 뭔가 하면 비싼 데로 가가지고 가게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쪽에다가 가서 장사를 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예,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